네, 오늘 영시를 기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단식 8일째를 맞은 황교안 대표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시간이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벌써 27일. 그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자동 부의되는 날, 그렇죠? 예. 그동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지난한 마찰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오늘까지 왔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어떻게든 한국당과 협상을 해보겠다. 그런데 안 되면 다른 당과 연대해서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것 같고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 입장에서는 이게 선진화법에 따른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 패스트트랙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 법적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왔던 소위 임시국회 그 사이의 사보임 건은 어저께 한겨레가 특종 비슷하게 해서 그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적 시비는 종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도입할 것인가, 100% 도입할 것인가, 혹은 의석수를 240대 60으로 할 것인가, 245대 55로 할 것인가, 아니면 225대 75로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면 될 것 같고 자유한국당이 해주어야 할 일은 자유한국당은 270석으로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애는 안을 냈는데 그런 안을 빨리 철회하시고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도농복합 선거구제, 이게 중대선거구제의 변형된 형태인데 그런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모든 당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고 또 일단 수용한 당들도 다 각자 셈법이 다르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치가 균형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민주사회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정치의 기본적인 철학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 거기에 대한 불법성의 문제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런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패싱당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설사 어떤 형태로든지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한국당이 그 합의 정신에 대해서 여기에 제외됐다는 거 이런 점에서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벌써 1년 가까이 지난한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늘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정말 권력의 향배를 가름짓는 아주 중차대한 겁니다. 흔히 이야기한 대로 게임의 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선수가 전부가 가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게임의 룰을 정한다는 이런 모순된 어떤 원칙이 아직까지 상존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우리를 배제시켜서 이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의력 조건으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도 있습니다만은 여당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합의를 하겠다, 일반적으로 패싱하지 않겠다라고 약속만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는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그래서 여야 사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어쩌면 이게 칼자루 그쪽에서 쥐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의 합의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또 이야기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원천적인 배제, 원천적인 무효 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의 어떤 합의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한국당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선거제 개혁, 정치 개혁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자꾸 낙인 찍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볼 수 있는 거죠. 한국당 일각에서는 공수처법을 양보를 하고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퇴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여기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문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논의가 홍준표 전 대표의 제의로
공론화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걸 받아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야당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부터 그럼 공수처법은 그건 합법적이냐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해왔는데 또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고 일단 내부에서 어떤 형태든지 안을 가지고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뭐 공수처법 내주고 선거법 사수하자 뭐 이런 것들이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만 정리가 된다 해서 되는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여기에 또 민주당과 그를 포함한 여야 사당의 입장이 또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냥 아직까지는 표면에 그냥 나온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예, 이 교수님 말씀에 우리 최영께서 바로 반박을 하실 줄 알았더니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선거제 합의 처리 원칙 그 부분은 뭐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합의 처리하고 싶어도 한국당에서 응해주지 않았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합의 처리가 어려웠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고 아까 한국당 얘기 선거제 원칙 바꿀 수 없다는데 정말 바꿀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저는 정말 제1야당이 이렇게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저는 냉정하게 보면 언론이 너무 보호해 주다 보니 한국당이 이렇게 교정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1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여 논의를 하기로 원내대표들이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엉뚱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는데 비례대표제 폐지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의를 하자는 태도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고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사실은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합의 정신 동의합니다. 국회는 타협하고 합의하고 한 발 물러서서 뭐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논의를 안 해요. 논의 테이블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장외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는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려면 국회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다 이 점이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그래서 논리가 여러 개 나왔죠. 게임의 룰이니까 같이 정하자. 그래서 같이 정하자 그러면 나타나질 않는 거고 자유한국당이 그다음에 이제 불법 논란이 나왔습니다. 근데 불법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되면 인정해줘야 그 다음 논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알 길이 없고 공수처도 이게 창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70% 이상의 국민들이 검찰이 너무 비대화되어 있고 검찰이 자기 봐주기가 너무 심해서 최소한 검찰에 대해서만은 검찰이 수사하는 걸 막아야 되겠다. 이건 거의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정신을 살려서 합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빼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빼고 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놔두고 그리고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로 임명하도록 하고 뭐 인사위원회 구성도 야당 위원 수를 대폭 늘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는 건 이해할 길이 없고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유한국당에 너무 검찰 출신 의원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검찰과 여러 가지로 좀 가까우신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을 분리할 수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하면 아마도 같이- 국민들께서 진짜 국회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저렇게 이합집산을 하는 거구나. 원래 약속대로 가야 된다. 네, 그런 약속대로 이야기고. 가야 그러면 돼요. 민주당 쪽에서 혹시나 지금 나오고 있는 한국당 일각에서 나오는 그 공수처법 관련해서 일단 양보를 하자는 거에 관련해서 독소장을 빼고 하여튼 다른 부분, 야당이 원하는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다 양보잖아요 지금. 독소 조항이 뭡니까? 저는 그 부분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마라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럼 국회의장이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중립적인 사람이 뽑힐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 동의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2명을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것도 그냥 1명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독소 조항인가요? 네, 그리고 뭐 기소할 경우 기소심의위원회 두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오래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기소권을 남용 독점
아전인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면 그건 최초로 주는 거니까 또 공수처를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소심의위원회 두는 것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수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선거법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표결에 붙여졌을 때의 군소정당과의 이런 같이 합심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을 만들어낼 때 있었던 전직 원내대표들 간에 다시 뭉쳐서 협의체를 좀 만들었습니다. 4+1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군소정당 간에 다시 한번 표결에서 다 같이 이제 합심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관건이 과거에 이제 그렇게 올릴 때의 그것과 의석수가 지금 좀 많이 바뀌는 방안이 고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40석, 250석 뭐 이런 지역구 의석수도 굉장히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실제로 표결에 갔을 때도 군소 정당들이 같이 민주당과 합심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청와대에 근무를 했을 때 어떤 정책을 국민한테 설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 설명 방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을 때 국민이 이해하는 것. 이걸로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은 그 정책이 참 잘된 정책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문장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선거법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워낙 이게 숫자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어려운 어떤 선거 셈법이 필요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한다. 그 국민의 이해 없이 통과시킨다. 이 자체에서 원론적인 사실 질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자체가 지금 225대 70으로 애당초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250으로 간다. 250으로 가고 250대 플러스 50 안으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당내 내부 사정들이 좀 얽혀 있는 것이죠. 결국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지역구 하나가 줄게 되면 근방에 있는 지역구들도 통폐합에 영향이 있으니까 결국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면은 내부 반란표가 있다라는 내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250대 50 아닙니다. 비례대표 50, 지역구석 50석. 그런데 여기 되면은 지금 현재 지역구가 253석 아닙니까? 그럼 3석 정도 줄어드는데 이 3석 줄어든다고 또 내부 반발이 없을 것이냐?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냐 그러면 인구 하한선까지 따지고 보면은 한 6개의 지역구가 여기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영남이나 호남이나 이런 어느 지역에도 하나가 집중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여파로 또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궁극적으로 이 선거제는 뭐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에 의한 정의당에 대한 정의당을 위한 선거법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시중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250대 50이든 아니면 253대 뭐 기준이든 225대 75든 정의당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을 불사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럽죠. 여야 내부에서 오늘 또 뭐 오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만은 쉽게 과연 정의당이 이걸 용납해 줄까에 대한 부분이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예, 일단 300석은 정해져 있죠. 250대 50으로 하자, 또 240대 60으로 하자 이런 절충안이 나오고 있고 250에 50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외에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일단 정원 300명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것 같고요. 240에서 60, 250에서 그 정도 안에서 뭔가 지역구 확대를 좀 고민해 보지 않을까 이런 뭐 논의는 좀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250대 50으로 하는 경우는 3석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수도권에서 줄여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 동의하고 양해해 줄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100% 연동형으로 가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100% 연동형으로 가면 민주당은 뭐 그냥 엄청나게 의석을 많이 잃게 되죠.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대신 바른미래당엔 활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뒤에서 들어보면 보수 쪽에서도 이 연동형을 도입했을 때 전체 포션은 보수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계산도 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유승민 대표에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죠. 예, 바른미래당이 예를 들면 10%만 얻어도 300석에 10%니까 30석을 얻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역구에서 못 얻어도.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죠. 100% 할 경우.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240대 60이 될 경우 13석을 줄여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이건 대한신당 등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반란표 부분은 이게 공개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반란표를 던지는 즉시 이제 정치 그만하겠다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공익적이고 국민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반란표 부분은 그냥 논리일 뿐이다. 그래서 그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저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 여야 사당이 빨리 이 문제를 결정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식으로 이 선거제도 개편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여야 사당이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장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결단하는 것이 국회고 정당이고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반란표 이 부분이 사실상 좀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했던 부분들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4+1 협의체제 가동하면서 여기 이제 148석의 과반수 의석을 단단하게 뭉쳐놓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의 수정안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정의당과 뭐 대한신당 이런 쪽에서 합의가 되면은 한국당 패싱하도록 그대로 가겠다 이런 건데 반란표에 대해서는 한국당 입장이 이런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지역구 소원에 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란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냐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수습할 수 있는 대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준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반란표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곤혹스러운 것이 그렇다 그러면 선거제 개혁이라는 부분들이 결국 민주당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여기에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당은 뭐냐 그러면은 진보 정당이 아닙니다. 보수 정당이거든요. 보수 정당의 제1석 제1야당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기본적인 문제냐 그러면은 선거제 개혁으로 인해서 투표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사실상 과반수 의석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정부의 헤게모니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향후 대권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헌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내용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헌법이 개정 안 된 상태에서도 헌법에 대한 내용 가지고 이렇게 좌충우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래 되면 보수 정당으로서의 설자적 기반 자체가 상당히 상실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으로 입장에서는 배수의 진을 치고 여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것이 필리버스터 아니면 네. 의원직 총사퇴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압박용 카드이긴 하지만 뭔가 정말 실제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필리버스터라는 게 뭐 의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 의사 진행을 결정을 방해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뭐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정기 국회만 한정되지 임시국회 넣으면 그대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임시국회 열어서 다시 또 필리버스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효적인 대책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될지 그 예측하기가 상당히 가늠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했었잖아요. 예. 테러 방지법을 예, 그래서. 반대하면서. 그런데 그 필리버스터가 국민적 소구력을 가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필리버스터를 하게 만든 테러 방지법 안에 예를 들면 도감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듯 또한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이 아니라 보편적 국민의 인권,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구력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공수처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인상을 주니까 선거구제 개편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규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그리고 과거에 단식을 하고 여러 가지 저항을 할 때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 뭐 학원 안정법 반대 투쟁, 뭐 등등 이게 좀 공익적인 것인데 지금 선거제도 개편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의원직 총사퇴 이건 정말 비웃음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기가 3년쯤 남았으면 가능한데 지금 뭐 5개월 남았는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하실 수 있겠지만 방향을 정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고 저는 자유한국당이
도농복합 선거구제 기왕에 주장하신 게 있으니 지금이라도 그런 안을 가지고 논의하시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까 전에 저희께서 황교안 대표 단식을 좀 빨리 끝내려면 또 민주당과 네, 소정당이 네. 선거제 관련해서 합의를 좀 빨리 이끄는 게 오히려 낫다 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 단식이 8일째입니다.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어제도 사실은 뭐 단백뇨가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뭐 구급차도 대기할 지금 상황이고요. 사실 뭐 언어 소통이 힘들다 할 정도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전국에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어떤 건강 문제도 굉장히 큰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변수 중에 변수를 봐야 되겠죠. 지금 뭐 지난주부터 이 얘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이런 전격적인 선택 자체가 정치적 논법으로서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역설적으로 해석하다 그러면 그만큼 절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필리버스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선거제 제도, 공수처법 제도 이거 전부 다 원천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한국당 입장에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또 황교안 대표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더욱더 고립무원의 상황에 있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당내 내부 상황이 정리 안 되죠. 보수 통합에 대한 문제가 지지부진하죠. 여기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한 문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바깥으로 보게 되면은 선거제 제도가 이게 민주당의 의도가 통과되어 버린다면 보수 정당의 당 대표 입장으로서 이런 선거 제도를 막지 못한 그 책임 자체를 고스란히 황 대표가 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황교안 대표는 여기 결사항쟁에 대한 본인의 몸을 내던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고.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과연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어떤 본인의 입장, 일종의 뭐 사명감이 작동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순수하게 보면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황 대표의 단식 투쟁이 예상과는 다른 그런 형태로 지금 파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과연 저 단식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12월 3일 날에 이 부분을 법안을 처리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그 법안 처리까지 아직까지 많은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 단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정말 목숨을 담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의 양보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합의안을 가져내기가 다른 어떤 정의당과 합의를 또 도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어떤 변수가 되진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변수가 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 포기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단식으로 이루어질 일이 있고 단식으로도 될 수 없는 일이 있고 그래서 조건을 보고 예. 이제 뛰어드는 건데 일단은 이런 우려는 됩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이게 단식이 되게 단식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20일씩 막 하셔도 크게 몸에 좀 영향이 크지 않은 분도 있는 반면 황 대표님은 지금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일, 13일 단식한 것과 같은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식의 피해를 많이 보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의사가 지금 위급하다는데 보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예, 일단 의학적 처치를 하고 예. 회복되면 다시 하시면 돼요. 이송을 거부하더라도 일단 병원으로 네, 옮겨야 이송하고 된다. 그리고 최소한의 처치를 하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예. 왜 저걸 방치하는지 이게 단백뇨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신장의 사구체가 지금 아주 힘들어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단식 계속 하셔도 돼요. 그러나 최소한의 의학적 처치는 하도록 강제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건 뭡니까?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진짜 그러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계속 하셔도 좋다. 그러나 의학적 처치는 받도록 옆에서 강제하셔라. 예, 이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절박함을 말씀하셨는데 뭐가 절박한지 조금 더 국민을 설득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절박함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게 된 것은 국민들께서 내 표가 사표가 된다. 소선구제 하에서 이 제도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정당의 총합으로 정의당에 10%를 줬다. 지역구랑 다 합쳐서. 그럼 그쪽이 30석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국민의 의사로 시작된 논의를 거부하는 것이 절박하다면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단식하시는 게. 그래서
우선은 의학적 처치 받고 계속하셔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빨리 선거 제도에 관한 안을 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말은 굉장히 좀 위험한 말인 것 같습니다. 뭐 무슨 때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그걸 보고 뭐 그렇게 방치한다는 건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건강 상태가 위험하니까 건강 상태가 그러니까 지금 뭐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본인도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분석을 하고 평론하는 입장에서는 이 파장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말 황교안 대표가 잘못되어진다든가 많이 건강이 극도로 정말 악화되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권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권 내 야권 즉 그 보수 진영의 결속은 물론이고 또다시 어떤 광장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전국이 검냉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여기서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선거법이 통과된다 한들 이 선거법 제도가 과연 정당성과 명분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식을 그만두고 돌아온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의 입장으로서 거기에 퇴로에 맞는 명분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국당 내, 즉 야당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여당에서 명분을 던져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명분이 무엇이냐 봐야 되는데 전 최소한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합의 정치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이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저 극단적 상황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아니, 그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논의를 안 해요. 그러면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면 그게 국회입니까? 저는 과거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 때 군부 독재에 저항하면서 분신도 하고 투신도 해서 죽어갈 때 그 기사 지금도 생각나는 아주 안 좋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을 뭐 얘기하거나 뭐 그런 뭐 문건이 나오거나 그건 진짜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은 빨리 태도를 정해야 한다. 빨리 협상안을 만들어야 한다.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 상황이 끝나고 결과적으로 황교안 대표께서도 단식을 풀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자유한국당이 이러시면 안 되죠. 국회에 들어오셔서 합의 정신 얘기하시면 합의 정신이 발휘되도록 태도를 바꿔주셔야죠. 논의를 해주셔야 합의 정신이 발휘되지 않습니까? 논의 안 하면서 합의 정신대로 해달라 이 말은 패스트트랙 법안 폐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20대 국회는 의미 있는 일을 정말 안 하고 그만두는 것이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걱정, 명분과 퇴로는 뭔가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좀 규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주제 더 다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저희들이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가려집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당도 좀 말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갖고 있는 혐의, 받는 혐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외 윗선이랄지 무마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연루돼 있는지 이 부분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 어디까지 파장이 좀 있을 거로 예상하십니까? 뭐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그 해당 검찰이 보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있는지 따라서 결정되면 되는 거고 그냥 법적 절차를 따르면 되고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이 만약에 구속에 상당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그리고 이분이 그런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법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불법 행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도 한 두어 차례 이 관련 얘기가 나왔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부 감찰을 했고 제보가 있었고 그런데 그 제보를 파다 보니 다른 문제가 나왔다. 근데 사생활의 영역이어서 그거는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감찰반으로선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파악된 사실만으로도 사퇴 처리하는 게 맞다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회의가 해당 비서관들과 조국 수석 같이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직 처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금융위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통보하고 이후 처리를 밟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지켜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리하게 윗선 이렇게 언론 보도 나오는데 그 윗선이 누군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수님. 예전에 뭐 어떤 검사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 뭐 자리가 있어서 가니까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 곤혹스러울 때냐 그러면 진술이 나왔을 때 그걸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나오게 되면 수사를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무마를 했다. 또 진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느냐. 이 책임의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이죠.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사건은 일단 조국 전 장관보다 감찰을 무마했는 것이 윗선이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검찰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언론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결국 한마디로 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치적 인화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 감찰에 대한 개인 공무원 비위가 있는데 이걸 무마했다? 그리고 나중에 영전에 대해서 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누가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에 이제 사건의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로서는 어떤 의도라기보다도 그런 진술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진술이 있는 한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 어떤 그러니까 최성해 전 총장의 경우는 얼마나 많은 진술과 증거가 있습니까? 고발도 돼 있고. 또 나경원 대표 패스트트랙 등등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조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유독 이 부분만 가지고 그럽니까?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이게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고발로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됐었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진술이 떠다니고 언론 보도도 수많은 보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진술이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저는 정말 이상한 게 무리하게 지금 조국 전 장관과 유재수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 이게 엮여야 그 윗선으로 가는 거예요. 조국 전 수석과 유재수라는 분이 연결고리가 없으면 그 윗선 못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좀 무리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구속 여부 또 향후 수사 방향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